지금 금융하고 있죠? 자, 금융 저번 주 116페이지까지 했나요? 까지 했어요? 네. 네. 오늘 117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네. 자, 이제 저번에 했던 거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금융 파트는 자금의 융통이니까, 자금을 융통한다 했을 때는 꼭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 그랬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지분금융. 지분금융. 그럴 때 이제 주식 등을 발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돈을 빌리는 게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부채금융이라 그랬죠. 근데 사실 우리 금융의 대부분은 부채금융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도 부채금융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게 더 많이 돼요. 지분금융 같은 경우는 부채금융하고 지분금융을 구분할 줄 아느냐, 어떤 게 지분금융이고 어떤 게 부채금융이야, 이거 구분할 줄 아느냐, 뭐 이런 정도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 부동산 투자 회사법, 그게 지분금융의 대표적 케이스거든요. 그 부분 개정된 법률이 출제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번 주에 사실은 부채금융과 관련된 거 이자율 결정해야 되죠. 자, 우리 이자율 자,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기억은 나시는 거죠? 네. 네, 일단은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출 가능한 금액. 대출 가능한 금액. 그래서 우리 주거용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금년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출제됐고. 제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요약집이 정리해놨는데 꼭 그거 풀어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좀 복잡해졌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DSR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착이 좀 덜 됐고, 그렇다고 DTI를 옛날 그 틀을 또 출제하기 좀 그렇고, 그러면 사업용 부동산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십니까? 대출업 부당당. 그거 외우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상환해야 되겠죠? 자, 상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환할 때는 원금만 갚습니까? 이자도 갚습니까? 이자도 갚아야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이외에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론서들을 보면 이제 참고사항으로 뭐 스텝 와이즈라고 해가지고요, 계단식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부분 상환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 게 아니에요. 미국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출제가 안 됩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제 볼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까지 그 이자율, 그 다음에 대출 가능한 금액, 그 다음에 상환 방식 셋 중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상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요. 근데 사실 이제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재가 그걸 먼저 적고 있어요. 대부분 교재가.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을 봐야 되는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기억하는데 혼란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원금 균등부터 먼저 합니다. 알겠죠? 자,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점검할 게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자율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아마 그 설명 중에서 동그라미 2번인가 별표를 쳐라 했을 거예요. 이자율 정의 밑에. 한번 찾아볼까요? 115페이지. 115페이지 이자율의 양가리 1번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시면 누가 별표해놨죠? 우렁각 씨가 해놨습니다. 우렁각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대출에서 이자율은 그 다음 항상 매기초 미상한 융자장고에 대해 적용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금 균등. 제목 자체가 뭡니까?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자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금만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을 대출 받았는데 10년 동안 상환하게 한다. 그럼 사실 우리가 원금을 균등 상환할 때는 매달 이렇게 상환해야 될 테지만 좀 복잡하니까 1년에 1억씩 상환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1년 말 되면 1억 갖고 또 2년 말 되면 1억 갖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게 이제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그래서 매기 상환하는 원금은 일정합니다. 이게 원금 그래프예요. 이게 원금 그래프. 그리고 자, 이제 잘 듣습니다. 처음에 10억을 대출 받고요. 1년 말이 될 때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죠. 그런데 10억이 1년 말까지 시간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10억을 1년 동안 쓴 거예요. 사용료를 내야 될 텐데 그게 이자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거예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이자를 10% 높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이 10%는 얼마예요? 1억이죠. 자, 방금 당황하셨고요. 자, 그래서 1억이 이자라고 치자고요. 그럼 봐요. 1년 말이 되면 원금 10억에서 1억을 갚았죠. 그죠? 좀 전에 이자 그거 냈죠. 그러면 1년 말에 이제 잔금이 얼마 됐어요? 9억이 됐죠. 이 9억이 2년 초 금액이야. 아까 매기 초 미상한 융자 잔고에 대해서 이자를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9억이 2년 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자 계산은 매기 초 미상한 융자 잔고 9억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0% 그러면 얼마예요? 이제는 9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고가 계속 줄고 있죠. 그래서 이자도 줄어들어요.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금리 그러면 이자리 고정된 거지 이자가 고정됐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이자는 항상 매기초 미상한 융자 잔고에 곱하기 때문에 잔고가 줄면 이자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한 1년만 돈을 빌리거나 이럴 때는 만기 일시불 상환. 무슨 말이냐면 이자만 내다가 만기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경우 이럴 때는 고정이자일 때는 이자 금액이 동일하겠죠. 매기 잔금이 일정하니까. 맞죠? 네. 그때 빼놓고는 잔고가 줄면 이자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자, 고정금리, 고정이자를 이렇게 하면 이자율이 고정됐다는 이야기지 이자가 고정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잔고가 준다면 이자 금액이 줄어든다? 이자를 어디 적용하니까? 그렇죠. 매기초 미상한 융자 잔고가 중요하니까. 제가 이자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높았다가 이렇게 낮아지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자 그래프예요. 이 높낮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하튼간에 특징이 우하향 형태죠. 이자는 점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만 갚습니까? 원금도 갚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자에다가 원금 크기를 여기다 한번 더해서 나타내 보자고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원리금 그래프예요. 원리금. 근데 여러분이 갚는 것은 원금만 갚는 게 이자도 갚기 때문에 원리금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높았다가 낮아지는 스타일을 해서 체감식 상환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자, 뭐가 체감한다는 거예요? 원리금이. 원금은 뭐 한대? 균등한대. 다시 한번 우리가 상환할 때는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을 생각해 보면 체감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잔금은 어떻게 될까요? 10억에서 9억, 8억, 7억, 6억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잔금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이런 걸 배웠나 모르겠네.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고. 혹시 기억날까요? 자, 우리 화폐 양아치 총 6가지를 배웠었죠. 그래서 마지막 범위 저당 상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라 했어요? 저당 대출해 준 자가 원리금을 일정하게 받는 일정 금액을 계산하는 수라 해서 저당 상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특징이 말입니다. 자,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더했을 때 이렇게 일정한 거.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요건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접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할부로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달 일정 금액을 갚죠. 거기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정하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대출을 뭐 10년 이상 주택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대부분 이 방법을 씁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을.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이자는 어디 적용한다고요? 매기초, 미상한, 융자 잔고. 자, 그러면 상환 방식이 상관없이 세 가지 상환 방식이 있을 텐데 대출 총액 같고 이자율 같고 상환기간 같다면 첫 번째 계산되는 이자 금액은 같아야 돼요. 왜? 미상한 융자 잔고가
처음 대출받은 총액으로 같을 거니까. 지금 이해했어요? 자, 이자율을 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자율을 곱하는 대상은 대출 총액 아닙니까? 그리고 대출 총액 그대로. 그래서 이자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첫 출발이 같아.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게 이자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초기는 대부분이 이자고 나머지가 원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금 안에는. 그래서 초기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가 뒤로 갈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 빨간색의 이 그래프를 지워버리고 원금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원금을 적게 상환하다가 나중에 많이 상환하는 이런 스타일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재밌는 게 말이죠. 여기가 전체 3분의 2 기간쯤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갚았던 원금 총액과 남은 이 잔금 크기 거의 같아요. 그래서 원금의 2분의 1 상환한 시점 정도 돼요. 상환 시점. 약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상환 조견표라 그래요. 자, 원리금 균등을 상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지를 표현해주는 표가 있어요. 상환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상환 조견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잔금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잔금이 자, 봐요. 처음에는 원금을 거의 갚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뒤로 갈수록 많이 갚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잔금 그래프입니다. 여기 잔금 그래프. 자, 여기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증시, 전증시 상환. 사실 여러분이 그 대출 받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이 대부분이고요. 어쩌다가 원금 균등 상환을 할 수도 있어요. 좀 드물지만. 최증시가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이따가 잠깐 뭐 제목만 좀 보다시피 할 건데요. 한국주택금융사 상품에는 그런 게 있긴 해요. 여러분이 그걸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원금과 이자를 처음에 낮게 했다가 나중에 많이 갚겠다는 스타일이에요. 초기에 원가 이자 상환 부담이 적죠. 그래서 앞으로의 소득이나 매출이 신장될 것 같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나중에 소득이 늘고 자, 매출이 신장될 거라 나중에 많이 갚겠습니다. 초기에는 뭐 적게 갚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자는 어디 적용한다고요? 매기초, 미상한 융자 잔고에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산대 이자 금액은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거 똑같아요. 저것처럼. 나머지처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자 그래프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첫 번째 갚아야 할 이자 크기가 이건데 말이죠.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것만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도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 처음에 연출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원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상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부의 상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의 상환.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도 갚지 못했다. 그러니까 잔고가 어떻게 되냐면요. 초기에는 늘어나요. 왜? 이자를 못 갚았으니까 대출받은 10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늘어났다가 이자를 갚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늘어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잔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요? 최증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살펴볼 그림은 노란색하고 흰색 그래프를 볼 거예요. 노란색하고 흰색 그래프. 제가 일부러 지금 색깔을 달리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초기 원리금 상환액. 여러분 원리금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다른 표현으로 부채 서비스. 또 하나 더 저당 지불해. 저당 지불해. 그리고 월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출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제자가 장난을. 그 다음에 차입자의 상환 부담 크기 그래도 맞아요. 우리가 상환할 때는 원금만 갚거나 이자만 갚거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원가 이자를 다 갚으니까 초기 상환액 금액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크기.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잘 봐요. 원리금 노란색 그림이죠. 초기에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그 다음에요?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엔요? 최증식.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순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하시죠?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줬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대출을 받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원금을 회수하는 거 자금 회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원금 또는 자금 회수 크기 누구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오케이? 원금 자금 회수 크기
이제는 흰색 그래프 보세요. 흰색. 초기에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 흰색 그래프. 저 위쪽 그래프 중에.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마지막 마이너스. 흰색. 지금 이해했어요? 이게 순수 이거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외워야 합니다. 자, 여기 시험에 한 문제 걸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지? 헷갈리는데 이제. 자, 여기 봅니다. 여기 가운데 있죠? 자, 봐요. 원래 이간질환 놈은 가운데 있어요. 원리. 요약집이 적어놨어. 오직 하면. 참말로 그냥. 원래 이간질환은 가운데 있다고. 응? 그 다음에 우리 그 어르신들 뭐 팔순잔치 막 하고 그러면 또 자녀들이 순구로 만든 금가락지 이렇게 해드리고 그럽니다. 많이 그러죠? 그럼 우리 자식들이 해준 거라 가지고 그걸 끼고 막 빨래 해버리시고 막 설거지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 그 금가락지 그 저기 저 뭡니까 그 대나무 우니 같은 거 그게 다 사라져 갖고 나중에는 실반지 돼버려요. 그냥 하도 끼가지고 그냥 하시는.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전에 빨래 하지 않고 초기에 그 금반지를 팔았다면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순금은 원래 초기에 많이 회수돼요. 왜? 원래 금이니까. 제가 미안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자, 순금은 초기에 많이 회수된다. 그렇게 하세요. 아, 그렇게 해. 거기 적어놨을 건데, 내가. 예? 기본수의 적기는 유치한. 원금 기능이 초기에 많이 회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체증이? 체증이라는 표현이 처음에 높았다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낮아졌다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낮아졌다 높아진다는 뜻이지. 그럼 초기에는 가장 낮지. 아니 이걸 외울 거냐고. 외울 게 없죠. 네,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기 봅니다. 시험에 2번 출제된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저번 주 우리가 배웠던 게 DSR하고 DTI라는 게 있었죠. 그때 뭐 여러분 교재 보니까 왼쪽에 살짝 보이네. 116페이지 왼쪽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설명은 119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116페이지 살짝 좀 보면 꼭대기 보면 다 원리금 그게 적혀 있어요. 분자가. 여러분 우리가 분모 분자를 계산한다는 것은 분모를 일로 만드는 작업을 했죠. 그리고 결과가 분자 값입니다. 그럼 DTI 크기, DSR 크기는 궁극적 원리금 크기예요. 분자가 원리금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자, 봐요. 이 원리금 크기, DTI 크기, 초기 DTI 크기. 이제는 DSR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게 원리금 크기라니까요.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초기 원리금 크기 또는 DTI, DSR 크기 그래도 같은 말이에요. 계산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네. 원리금이 가장 원리금을 뭐 많이 갚네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금 자금 이거 잘 봅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첫 해 불이백 이후. 왜냐하면 한 번 갚아야 잔금 크기가 달라져요.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다면 잔금 크기가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첫 해 불이백 이후 그 말은 뭐예요? 한 번 갚은 다음부터 중도 상환 시 미상환 융자 잔고 저당 잔금 어떤 게 가장 클까요? 예? 그렇죠. 체증 시기에 원금을 가장 늦게 갚으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첫 해 불이백 이후에 중도 상환 시 잔금 크기. 여러분 이 잔금 크기는 부채 잔금 아닙니까? 부채 잔금 맞습니까? 여러분 분자가 부채 잔금이 적힌 공식이 있었는데 대부 그렇지. 그러니까 LTV 크기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LTV 크기 기본설 요걸 여기다 올려갖고 작은 크기 뭐 이렇게 해놨던데 그러면 헷갈려. 출제된 것은 둘 다 틀리지 않고 그대로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LTV 크기 그럼 뭐야? 아래 거야 아래 거. 위 거 보면 안 돼. 헷갈려 이제. 다시 한번 저 크기를 물어보니까 잔금 크기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 대부 잔치 이렇게 외웠잖아요. 잔금 크기 LTV 크기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크기하고 그다음에 대출받은 총액이 10억인데요. 이걸 다 상환을 끝냈어요. 그러면 원금 10억은 다 갚은 건 같겠죠. 그러나 최정식은 원금을 늦게 갚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돈을 빌렸는데 원금을 똑같이 상환하더라도 원금을 늦게 갚을수록 이자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적 원리금 상환의 크기. 누적 원리금 이것도 제가 예전에 예상 문제로 했던 게 그 다음인가 출제돼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자, 봐요. 여기 이자. 요게 문제, 요게. 원금 어차피 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자. 누적이자. 누적이자가 차이가 난다니까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 다음 뭐예요? 체증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잔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잔금 크기. 잔금 크기를 물어보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선 해야 될 게 뭐예요? 요걸 기억을 먼저 해야 돼. 알았죠? 이걸 먼저 기억합니다. 원리금 크기 초기, 원금 크기. 원래 순금이 가장 커. 원래 이간자는 너무 가운데에 있어. 체증식은 작았다 커져.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잔금 크기는 원금 자금 회수 크기하고 반대겠죠?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부채 잔금, 대부잔치, LTV 크기 이렇게 물어봐도 대비를 합니다. 두 번 나왔어요. 요거, LTV 크기 요거하고 요거 각각 두 번 지문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약집이 정리해놨으니까 정리 잘 돼 있나요? 이렇게 하면 뭐 완벽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럼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 계산사례 문제들이 있죠? 풀려고 하지 마세요. 풀어봤다. 근데 풀렸어.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이걸 풀 가능성이 거의 별로 없어요. 마음을 좀 편하게 드세요. 여기 뭐 요약집에 보면 제가 이제 계산사를 좀 넣어놨어요. 그 정도만 풀면 거의 완벽합니다. 그보다 어려운 것은 어차피 못 풀고요. 이것도 시험장에서 못 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학교로는 그냥 80점만 맞자. 좀 심했나? 응? 아유, 심하긴. 자, 119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만기 일시불 상환, 원금 만기 상환. 요게 여러분 그 한 1년 돈 빌릴 때 은행에, 그쵸? 몇 개월 빌릴 때, 그럴 때 좀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다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거죠. 요것도 지문으로 등장하는 거 30여 년 동안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어서 한 번 등장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걸 중점적으로 반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부채금융과 관련된 이자율 하고 그 다음에 대출 가능 금액,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을 학습을 하셨습니다. 뭐 출제 빈도가 좀 높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좀 아주 재밌는 걸 좀 배울 건데요. 우리가 그 97년 말 98년도에 국제통화기금 IMF죠. 이들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는 해가 98년도요. 김영삼 정권 이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이름을 참여정부라고 했나요? 아니 뭐라 그랬지? 무슨 정부라고 불렀죠? 참여정부가 어디야? 됐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정부라고 불렀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하튼간에 그분이 취임사를 하는 동안에 약간 말을 멈춥니다. 몇 초. 지금도 이제 그 장면이 짤로 돌아다니는데 울먹이신 거예요. 울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지금 나라가 부도 상태 아닙니까? IMF가.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IMF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마저도 요구를 했어요. 아니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이상한 걸 요구한단 말이죠. 뭐 실제로 이제 금융위를 경제위를 보게 되면 그게 상당히 무리수를 둔 그런 그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우리는 뭐 졸업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흑자부도 기업이 많았어요. 왜 흑자부도지? 자, 어떤 기업이 받을 돈은 100억이고 갚을 돈은 50억이에요. 흑자 맞죠? 그런데 말이죠. 50억은 오늘 갚아야 되고 받을 돈 100억은 1년 뒤에 들어와. 그럼 어때요?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부도나는 거죠. 자,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1년 뒤에 받을 이 100억을 지금 당장 현금화만 할 수 있었더라면 부도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을 구제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이미 서양인이 있었어요. 이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리퀴데이션, 유동화라고 합니다. 자, 자산을 뭐 하는 거? 현금화하는 거. 이걸 유동화라 그래요. 이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방법, 이런 제도가 우리가 좀 소있고 외양간 고친 격이지만 98년도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산 유동화의 법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본소득 그런 설명이 잘 나와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좀 특징이 이래요. 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분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1억은 1년 뒤에 받기로 했어요. 이자도 엄청 셉니다. 막 10%. 그 줄 능력이 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억에 10%.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뭐 5천만 원 또는 1억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받을 돈은 언제 들어오고? 1년 뒤에. 그럼 여기 봐요. 이분이 좀 있어 보이시지 않습니까? 안 보시는데 그 왼쪽에. 저분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가지고 1억만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 언제 갚을 건데? 1년 뒤에 갚을게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받을 돈이 있거든요. 거기서 받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여기서 빌려준 돈.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 1억을 어디 투자할 데 없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높은 이자 10%를 받기로 하고 1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러니까 저는 이 자산 권리를 좀 넘겨주는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뭐 약속을 한다고 했지만 잘못될 수 있는 게 만약에 제가 다른 채무 관계 등으로 인해서 내 자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이 자산 권리가 침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저분이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 권리를 매각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탁 들어본 적 있죠? 신탁 형식적 소유권 이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탁 등기에서 자산을 독립시키는 제도예요. 그게 건드리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매개체를 두어서 실체가 있는 회사라든지 서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취해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떠난 거야. 팔아먹은 거야. 그럼 여기 중간에 매개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이 자산을 넘겨받고 대금을 치릅니다. 저한테. 그럼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저분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증권 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한 증권을 발행해서 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차용증서죠. 자, 그거 들고 있으면 나중에 제가 원리금 줄게요. 그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넘어온 거예요. 그게 ABS라는 거예요. Asset Backed Security.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야, 너 백 든든해 할 때 그 백이야. 자산을 백으로 해서 만든 증권이다 그 말이야. Asset Backed Security. ABS라고 적혀 있나요? 그 그림에? 자산 담보 증권?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간은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좀 적어 놓은 건데요. 자, 그래서 요게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출발입니다. 그런데요, 연구 봐봐요. 저가 금융기관이야. 이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 등기를 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자산은 그냥 회사채 이런 것보다 이런 채권보다 훨씬 더 안전하죠. 그래서 저당이 설정된 이런 자산을 근거로 채권 등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하면 특별히 모기지란 말을 붙여줍니다. 모기지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 없는 담보 뭐 그런 의미예요. 담보대출, 담보, 저당. 그래서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라고 해서 MBS라고 부릅니다. 자, 그림 봅니다. 거기 보면 자산 채권을 근거로 오른쪽이 자산담보증권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보니까 주택저당증권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이제 키워드가 저당이에요. 저당. 그래서 MBS를 주택저당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저당담보증권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두 표현 다 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에서 많이 쓰이니까. 그리고 저당담보증권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차용증서를 발행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한 장 넘기면 122페이지. 거기 유동화 구조 보이십니까? 그걸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걸로. 아셨죠? 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왜 그렇게 되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올까요? 이제는 120페이지 우리가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하나를 보니까 지분금융과 지분증권 저번 주 했죠?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금융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거, 자금융통 중에서. 그리고 이때 주식 등을 발행하면 뭐라 한다 했어요? 지분증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 증권, 지분증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분금융 밑에 보니까 예 나와 있죠? 보이세요?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분금융 관련된 건 그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증권으로서 지분금융과 관련된 것은 주식 하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오지선다가 나오면 그 세 가지 적고 그 밑에 주식 적고 다른 거 적으면 다른 게 답이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라는 걸 모르는 사실이죠? 오지선다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 신디케이션 이렇게 돼 있죠?
신디 시옷 디귿, 다수 디귿 시옷. 조인트 벤치 조의 오, 소수의 소의 오, 조소. 따라서 합니다. 신디 다수 조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분금융을 둘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둘을 구분할 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예요.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지분증권을 자세히 보니까 얘가 주식회사의 주식 이렇게 돼 있고 공모에 의한 증자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공모랑 해서 널리 주주를 모집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그럼 거기서 증자가 뭐냐? 자본금 증가예요. 증자가 뭐라고요? 자본금 증가. 그럼 그 자본금은 투자받은 투자금입니다. 자,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야기고 그때 당신은 얼마 투자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증서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발행하겠다는 말과 같아요? 주식 발행하고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분금융이겠죠? 지금 이거 구분하시겠어요? 자, 그 중요합니다. 자, 공모에 의한 증자 그러면 자본금을 증자한다는 이야기인데 주식을 발행한다는 이야기고 이거 지분금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란 말이 나오거나 구분을 꼭 해주시고 여러분 시험 문제 지가 나와봤자요. 공모인 증자라는 그 표현이 2번 이상 출제됐어요. 중요한 지문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3번 부채증권하고 부채금융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부채금융 보니까 저당금융 담보금융이 있고요. 여기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저당대출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저당금융, 담보로 저당을 설정했으니까 담보금융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탁금융이 여기 조금 재밌어.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것도 부채금융인데요. 지금까지 이 개발금융의 유형을 찾아보면 지분금융 형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학교는 시험 문제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출제했을 때 단 한 번도 지분금융 유형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분금융도 있었고 부채금융도 있고 두 가지 표현을 다 묶어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 포인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라고 봅니다. 지분 성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금융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먼저 부채증권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121페이지 상단을 보니까 나중에 이걸 가진 자를 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원금과 이자. 아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뭘 받는데? 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는데 여기서 뭘 받는다?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원금과 이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재밌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채권들은 봐봐. 회사채 들어본 적 있죠? 주택상환사채, 국채, 공채, 지방채 이런 것들은 다 뭐 느낌이 오는데요. 이런 것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자산담보증권 ABS, 저당담보증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MBS. 자, 증권이란 말이 적혀 있으니까 이걸 주식이라 생각해서 절대 안 됩니다. 시큐리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주식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증자, 주식 이걸 제외하고는 다 부채증권. 알았습니까? 다시 한번 부동산 학교에서 증권이 등장한다. 그럼 주식을 빼놓고는 다 뭐라고요? 부채증권. 그럼 대답해요. MPTS, 부채증권, MBB, CMO, MPTB, ABS, MBS, 부채증권이라니까, 부채증권. 알겠습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맥을 잘 짚어야 돼요.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거기다 적어요. 등 옆에다가 주식 빼고 모두 부채증권. 알았습니까? 주식 빼고 모두 부채증권. 등 옆에다가 둘째 줄 오른쪽 끝에. 둘째 줄 끝에 등 돼 있죠? 등 오른쪽에다 뭐라 적어요? 주식 빼고 모두 부채증권입니다. 주식 빼고 모두 부채증권. 잊지 마세요. 한 문제 걸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이제 답을 이제 하나 해결했어요. 이렇게 한 문제 맞춰주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런데 이제 진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내용은요. 지금 금융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개발에서도 쓰여요. 그리고 여기서만 쓰이느냐. 여러분 2차 과목 중에 등기법 배우지 않습니까? 신탁등기 이야기 나오죠.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리를 이렇게 표시할 때 소유권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갖고 있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처분을 제한하는 저당을 설정할 때는 을거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권리의 변경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시제도로 등기제도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탁 등기가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민법에 익숙할 거니까 제가 갑이라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한번 써보자고요. 저는 맨날 A만 쓰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뭐 토지, 뭐 빌딩 막 이런 거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도 좀 들고 말이죠. 이걸 관리 능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업체에 좀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 맡은 사람은 수탁자라고 그러겠죠. 근데 이것을 신탁법에 따라 맡기게 되면 위탁자를 특별히 신탁자로 불러주기도 해요. 그래서 자, 갑이 을에게 뭔가 이렇게 맡겼어. 그러니까 이게 위탁자인데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수탁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되게 이제 신탁회사가 이런 역할을 해요. 신탁회사. 그러니까 행위무능력자 안 되고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파산자 안 됩니다. 이들에게 맡겨요. 여기 행위무능력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신탁 등기를 하는데 형식적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형식적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팔아먹고 대금을 받은 게 아니라 신탁의 기간을 정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 기간 동안만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을이. 여러분, 소유권이 넘어가 있으면 갑의 자산에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이 자산은 건드릴 수가 없겠죠. 자산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신탁 등기를 하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알겠어요? 그래갖고 넘겨주면 자, 20년 동안 내 토지 맡길 테니까 그 개발하거나 관리하거나 처분하거나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 넘겨받고 이 재산을 토지를 막 개발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얻은 수익이 있거나 이러면 돌려줘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되니까 챙기고 그리고 재산도 돌려줍니다. 신탁 기간이 끝나면. 그걸 받는 자를 뭐라 하냐면 수익자라 그래요. 수익자. 수익자는 행위 무능력자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받는 입장이니까 누구든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래요. 갑이 자기를 수익자로 할 수도 있고 자기 어린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한 증서가 있는데 수익권 증서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수익권 증서. 수익권 증서. 증서를 줍니다. 증서를. 그럼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 수익권 증서는 뭐 처리할 수도 있어요. 처분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수익도 받을 수 있고 재산도 넘겨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게 이제 부동산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맡겨서 그 수익과 재산을 나중에 수익자에게 돌려줘라 뭐 이런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여기 소유권 이전 형식을 신탁 등기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제가 신탁의 개념하고 부동 신탁까지 설명을 방금 해드린 거예요. 응? 네, 그런데 이제 잘 봐요. 자, 이제 어떤 거냐면 알고 봤더니 이 위탁자가 사실은 개발업자였다는 거 아니에요? 개발업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개발 부지만 확보돼 있어요. 근데 거기 뭐 들어가는 뭐 추가적 뭐 건설 자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개발 부지를 담보 신탁합니다. 신탁이 신탁인데 무슨 목적이에요? 담보 목적으로. 그러면 요 신탁회사가 수익권 증서를 발행할 때 갑이 지정한 요 수익자 금융기관에게 질권 설정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동산은 담보로 저당을 설정하죠. 동산 등에는 질권을 설정해요. 비슷하다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은 뭐 질권 안 배워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질권까지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걸 붙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금을 대출해주면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럼 개발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겠죠.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계약 관계 다 끝나요. 그럼 이 재산은 다시 원상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신탁한 거예요? 담보 목적으로. 다시 한번 원래 부동산 신탁인데
이것을 자금 조달 기법으로 활용한 게 신탁금융. 신탁이라는 걸 통해서 자금을 융통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 담보 신탁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수익권 증서금융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거의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이 방법을. 여러분, 자, 을구에다가 뭘 적고 뭔가 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처분이 제한되죠. 그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 금융기관이 갑의 토지에다가 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게 되면 갑이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재산을 갖다가 처분이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껏 분양하거나 선분양하거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 또 금융계에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대출금을 상환을 못한다. 그러면 압류 들어가야겠죠? 경매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최종 3개월 임금, 조세, 채권, 우선순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선하고 그러면 자기한테 떨어지기 또 부족해. 그럼 부족금 또 소송지 날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만약에 원리금을 상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신탁재산 환가 요청을 합니다. 환가 요청을 하면 바로 공매가 개시됩니다. 공매 개시돼서 팔아. 그래서 대금을 여기 줘버려. 얘가. 압류보다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걸 선호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요 수익권 증서에다 질권 요걸 담보로 한 거죠. 만약에 대출은 10억 해줬는데 이렇게 갖고 팔았더니 8억밖에 안 돼. 그럼 2억은 못 받아요. 이걸 근거로 했으니까. 그게 좀 달라. 그러니까 이걸 뭐라냐면 비소구라 그래요.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생각해보고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상당히 용이합니다.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뭐 여기 봐요. 요 계약 체결할 때 요 비용 얘가 다 부담하지. 나중에 돈 안 갚으면 환가 요청하면 바로 그냥 대금 들어오지. 얼마나 편해. 그러나 그런 약간 단점은 있다. 그건 큰 단점이 아니에요. 그보다 적게 대출이 좀 되니까. 그죠? 이게 부동산 담보 신탁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해하는데도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 개발에 있어서 토지 개발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 두 번째 부동산 신탁을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좀 요약집이지만 할애를 해놨습니다. 대부분 책들이 이게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거 좀 자세히 읽으셔서 꼭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하여간 우리 수험생들 대답은 참 잘하셔. 대답이라도 잘하셔야지. 그리고 언젠간 돼. 자격증은 반드시 나와. 금년에 나왔으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 잘 쓰시고 우리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이 만약에 확진 판정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저 여기 못 와. 왜? 수강생이 없을 거니까. 여러분 자식 관리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발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뭐 롯데 물류센터인가요? 거기서 그 확진 판정 받으신 분 있죠? 그래가지고 롯데 쇼핑에서 뭐 롯데 택배인가? 거기 들어오면서 서로 안 받으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그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자기가 확진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더운 공장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될지는 몰랐겠지. 근데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고 일을 했어. 감시카메라 CCTV를 보니까. 근데 나중에 그분이 확진이 됐어요. 다른 직원에게는 전염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잘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내가 될지 안 될지 누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걸 마스크를 꼭 끼면서 그 하루 종일 절대 벗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스크 쓰는 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마스크 안 쓸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말을 할 일이 없으니까 조금 덜한데, 아무튼 손 씻고 이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고 중요한 내용이어서 좀 쉬었다가 제가 122페이지 그림을 가지고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